50살의 나이에 홀로 섰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오던 날 마음속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린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움도 느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책임질 필요도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다. 그날 밤 술잔을 기울이며 버킷리스트를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적어둔 글씨가 있었다. 세계여행 최소 10개국 이상. 첫 번째 나라로 선택한 곳은 일본이었다. 가까우면서도 늘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곳.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었다. 영어도 서툰 내가 해외를 혼자 간다는 게 두려웠지만 핸드폰 속 번역 어플이 나의 무기가 되어줄 거라 믿었다.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의 빠른 걸음과 기계음 같은 일본어가 귀를 휘감았다. 호텔은 미리 예약해둔 신주쿠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 체크인할 때부터 진땀이 났다. 직원이 길게 무언가를 말했지만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켜고 어설픈 일본어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다. 직원이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아, 나 진짜 혼자 해내고 있구나. 도쿄에서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 서서 인파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 작은 몸뚱이가 거대한 물결 속에 삼켜지는 기분. 누군가의 남편, 아빠라는 이름표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서 나는 그저 이름 없는 한 명의 여행자가 되어 있었다. 먹고 싶었던 건 라멘이었다. 번역 앱에 라멘 추천해주세요 라고 치고 직원에게 보여주니 그는 근처 가게 이름을 종이에 적어줬다. 그 길을 따라가 좁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다. 돼지뼈 육수의 깊은 맛, 쫄깃한 면발. 그릇을 비워내자 외로움보다 묘한 위로가 밀려왔다. 혼자 먹는 라멘 한 그릇이 이토록 진하게 다가올 줄이야. 며칠 뒤 교토로 향했다. 전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점점 고즈넉해졌다. 교토의 골목길, 오래된 나무 건물, 붉게 물든 토리 시사 입구 기둥. 발길 닿는 곳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기요미츠데라에서 본 풍경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저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그래, 아직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밤에는 이자카야에 들어가 사케를 한 잔 시켰다. 메뉴판을 못 읽어 헤매다가 번역 앱에 의존해 겨우 주문했다. 술기운이 오르자 옆자리 일본 아저씨들과 눈이 마주쳤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 순간만큼은 언어가 필요 없었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되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다. 일본에서의 며칠은 그렇게 흘러갔다. 여행의 첫 걸음을 내디딘 나에게 일본은 두려움 대신 용기를 남겨주었다. 이혼 후 무너진 내 삶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보여준 곳. 이제 다음 나라는 태국이었다. 더 뜨겁고 더 혼란스러운 곳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일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다음 목적지를 검색하고 있었다. 오래전 버킷리스트에 적어둔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태국 방콕 치앙마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다. 황금빛 사원, 화려한 야시장, 그리고 달콤하고 매운 길거리 음식. 이혼하기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다. 다만 걱정은 하나, 이번엔 영어뿐만 아니라 태국어라는 장벽까지 마주해야 한다는 것. 그래도 번역 앱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심정으로 항공권을 예약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리자 습기가 온몸을 감쌌다. 땀이 이마에 맺히기도 전에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어지러운 간판들이 나를 맞이했다. 호텔은 시내 중심 카오산로드 근처의 3성급 숙소였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배낭여행자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외국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체크인 때도 역시 번역 앱을 꺼냈다. 화면에 예약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태국어로 띄워 보여주니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키를 내주었다. 순간 작은 승리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첫날 저녁 야시장으로 향했다. 불빛이 반짝이는 노점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향신료 냄새가 진동했다. 메뉴판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옆 테이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주문했다. 접시에 나온 것은 똠양꿍. 국물은 매콤하면서도 새콤했고 입안 가득 향신료가 폭발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국물을 떠먹는 순간 이곳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살아있음을 느꼈다. 방콕에서 꼭 가야 한다고 적어둔 곳이 있었다. 왕궁과 와포 사원.
아침 일찍 그곳을 찾았을 때 황금빛 건물들이 햇살에 반짝였다. 거대한 와불상 앞에 서자 세상사 모든 고민이 사소하게 느껴졌다. 이혼이라는 낙인도 외로움도 여기선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낯선 땅에서 경이로움을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치앙마이로 향했다. 방콕의 혼잡과는 다른 조용한 매력이 기다리고 있었다. 숙소는 올드타운 근처의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숙소였는데 영어조차 서툰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번역 앱을 켜고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대화하던 순간 그 웃음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치앙마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코끼리 보호소 투어였다. 예약은 온라인으로 했는데 역시 영어를 몰라 헤매다가 번역 앱과 사투를 벌였다. 겨우겨우 결제까지 마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코끼리들이 느릿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먹이를 주고 함께 강물에서 목욕을 시켜주며 느꼈다. 아, 인생은 아직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주는구나. 저녁에는 치앙마이 야시장에서 카오소이라는 카레 국수를 맛보았다. 진한 국물에 바삭한 면이 얹혀 나왔는데 한 입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이토록 이국적인 맛이 내 인생에 찾아온 것도 아마 혼자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였다면 이런 낯선 음식에 도전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태국에서의 며칠은 무더웠지만 동시에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했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혼자라는 건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라는 사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이 내 나이 50에 비로소 알게 된 자유였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베트남이었다. 태국에서 얻은 용기를 안고 다시 새로운 나라로 발걸음을 옮겼다. 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다시 지도를 펼쳤다. 이번 목적지는 오래전부터 이름만 들어왔던 나라 베트남이었다. 전쟁의 상처와 동시에 젊은 여행자들의 열기로 가득 찬 땅. 그리고 저렴한 물가 덕분에 배낭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 영어에 서툰 나도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고 항공권을 예약했다. 하노이에 도착하자마자 들이닥친 건 오토바이의 물결이었다. 사방에서 경적이 울려댔고 그 혼잡스러움이 오히려 도시의 심장을 보여주는 듯했다. 숙소는 호안끼엠 호수 근처에 잡았다. 후시가지의 좁은 골목길, 작은 간판과 가게들이 빼곡하게 이어져 있었다. 호텔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하려는데 또다시 번역 앱의 힘을 빌려야 했다. 예약했습니다 라는 화면을 보여주니 직원이 웃으며 방키를 내밀었다. 그 순간 작은 뿌듯함이 밀려왔다. 첫날 저녁 나는 분짜를 먹으러 갔다.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소스에 숯불에 구운 고기를 담가 먹는 베트남식 요리였다.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불향과 신선한 채소의 조합이 나를 놀라게 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생고수의 향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몇 입 먹다 보니 그 이국적인 풍미가 오히려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음날 나는 하롱베이 투어를 예약했다. 인터넷으로 결제하는데 또 한참을 헤맸다. 번역 앱으로 영어 사이트를 해석해가며 입력을 마치고 나니 그 자체가 하나의 전투였다. 하지만 투어배에 올라 바다 위에 떠있는 기묘한 바위섬들을 마주했을 때 모든 고생이 사라졌다. 하롱베이의 풍경은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듯했다. 바다 위에 우뚝 솟은 석회암 절벽들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배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 나이 50에 이런 풍경을 보게 될 줄이야. 이혼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좁은 집 안에 갇혀 있었겠지. 하롱베이 투어에서 만난 서양 여행자들과 어색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말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는 여행자였다. 언어가 아니라 경험이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비행기를 타고 다낭으로 향했다. 그리고 차를 타고 호이안으로 갔다. 호이안은 고즈넉한 옛 거리가 이어진 곳이었다. 밤이 되자 거리는 수많은 등이 켜져 황금빛 바다처럼 변했다. 다리 위에 서서 강물에 비친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혼으로 무너진 내 인생도 언젠가 이렇게 불빛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 호이안에서 나는 쌀국수를 먹었다. 한국에서 흔히 먹던 맛과는 달랐다. 국물은 맑고 깊었고 신선한 허브가 얹혀 있었다.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는 순간 땀과 함께 쓸쓸함도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숙소는 강가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다. 방은 단출했지만 창밖으로 강이 보였고
밤마다 바람이 들어왔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로움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자유도 느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이 시간,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는 이 공간. 그것이 내 나이 50에 처음 맛본 홀로서기의 풍경이었다. 베트남에서의 며칠은 내게 또 다른 교훈을 남겼다. 언어는 장벽이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낯선 음식을 맛보는 순간마다, 새로운 거리를 걷는 순간마다 내 안에 갇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고 있었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인도였다. 혼란스럽고 다채롭고 때론 감당하기 힘들다던 그 나라. 그곳에서 나는 또 어떤 나를 마주하게 될까? 베트남에서 돌아온 뒤 나는 오랫동안 망설였던 목적지를 향했다. 인도. 여행자들 사이에서 늘 극과 극의 평가가 오가는 나라였다. 인도를 다녀온 사람들은 말한다.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있는 곳이라고. 나이 50에 홀로 떠난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델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몰려왔다. 향신료 냄새, 땀 냄새, 매캐한 매연이 뒤섞여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며 움직였고 택시기사들이 끊임없이 호객을 했다. 나는 번역 앱을 켜고 공인 택시라는 단어를 띄워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사들은 영어와 힌디어를 섞어가며 요금을 불러댔다. 어떤 이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3,000 루피라 했는데 나중에 검색해보니 정식 요금은 그 절반도 되지 않았다. 순간아 이게 바로 바가지구나 하고 깨달았다. 겨우겨우 프리페이드 택시 부스를 찾아 정식으로 결제하고 차에 올랐을 때 땀이 비오듯 흘렀다. 호텔에 도착했을 땐 이미 진이 빠져 있었다. 예약은 미리 해두었지만 직원이 내 이름을 찾지 못했다. 번역 앱으로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고 신용카드 내역까지 펼쳐 보이며 한참을 설명해야 했다. 결국 방을 배정받았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 개 짖는 소리, 사람들의 고함. 그 속에서 나는 잠을 청했다. 다음날 나는 아그라로 향했다. 목적은 하나, 타지말. 어릴 적 책에서만 보던 건축물을 직접 본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입장 과정은 쉽지 않았다. 긴 줄 까다로운 보안 검사, 물과 음식 반입 제한. 서툰 영어로 직원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던 순간 옆에 있던 현지인이 손짓으로 도와주었다. 그 고마움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타지말. 하얗게 빛나는 대리석 궁전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왕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었다는 그 건축물 앞에서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사랑 때문에 세워진 건물 앞에서 이혼으로 혼자가 된 내 삶이 대비되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사랑과 집념이 남긴 흔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사실에 묘한 위로도 받았다. 며칠 뒤 나는 바라나시로 갔다. 이곳은 힌두교인들에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성스러운 땅이었다. 겐지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강가에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장작더미 위에서 타오르는 화장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삶과 죽음이 같은 공간에서 흐르는 장면은 내가 살아온 세계와 너무 달랐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냄새와 열기가 뒤섞였고 가슴은 먹먹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아이들이 다가와 $1, $1를 외치며 손을 내밀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작은 과자를 건네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수한 웃음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인도는 달콤하기만 한 곳이 아니었다. 길가 노점에서 사모사와 라씨를 먹은 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다. 배탈은 여행자라면 누구나 겪는다는 델리벨리였다. 몸은 지쳤지만 오히려 그 고생이 인도를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다. 화려함과 혼란, 경이로움과 고통이 한데 섞인 나라. 그것이 바로 인도였다. 며칠 후 숙소 방 창문으로 바라본 겐지스강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몸을 담그며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 나는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인생도 언젠가는 이렇게 정화될 수 있을까? 인도에서의 시간은 나를 흔들고 때론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었다. 언어가 안 통해도 몸이 고생해도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또 다른 대륙을 향할 준비를 했다. 다음 목적지는 터키.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곳에서 또 어떤 나를 만나게 될까?
인도의 열기와 혼란에서 벗어나 나는 다음 비행기를 타고 터키로 향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서 있는 나라, 수많은 역사와 문화가 교차하는군. 이혼 후에 내 삶도 경계 위에 서 있는 듯했기에 터키라는 나라가 이상하게도 끌렸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공기의 냄새가 달랐다는 거다. 인도의 매캐한 냄새가 사라지고 차갑지만 묘하게 향신료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공항은 현대적이었지만 터미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들려오는 아잔 이슬람 기도 소리는 이곳이 전혀 다른 세상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숙소는 술탄 아흐메트 지역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다. 블루모스크와 아야소피아가 도보거리에 있는 곳. 체크인할 때 역시 번역 앱을 켰다. 직원이 영어로 몇 마디 했지만 나는 알아듣지 못했고 결국 화면을 내밀었다. 다행히 직원은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도와줬다. 여행하며 깨달은 사실 하나. 언어가 안 통해도 웃음은 통한다. 첫날 나는 아야소피아에 갔다. 1000년 동안 교회였다가 수백 년 동안 이슬람 사원으로 쓰인 건물. 거대한 돔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숨이 막힐 만큼 웅장했다. 벽에 남아있는 성화와 이슬람 문양이 나란히 있는 풍경은 마치 내 삶의 상처와 희망이 공존하는 것 같았다. 점심으로는 케밥을 먹었다. 노점에서 파는 양고기 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육즙이 입안에 가득 퍼졌다. 고소한 향신료와 함께 씹히는 빵은 담백했고 길거리의 소음조차 맛을 방해하지 못했다. 아, 이게 진짜 터키의 맛이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스탄불의 저녁은 갈라타 다리 위에서 맞았다. 다리 위에서는 낚싯대를 들이운 사람들이 강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고 아래쪽에서는 해산물 샌드위치를 파는 노점들이 분주했다. 샌드위치를 하나 사들고 보스포러스 해협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나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고 싶었다. 며칠 뒤 나는 카파도키아로 향했다. 인터넷으로 버스를 예약하려 했는데 영어도 서툰 데다 사이트가 불친절해서 한참을 헤맸다. 결국 번역 앱으로 단어 하나하나 해석하며 예약을 마쳤다. 도착한 카파도키아는 마치 다른 행성이었다. 기묘한 바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아침 하늘을 수놓은 수십 개의 열기구가 장관을 이루었다. 열기구 투어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픽업 차량을 타고 언덕으로 향하니 이미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다. 추위에 떨며 기다리다 열기구에 올라탔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발 아래 펼쳐진 카파도키아의 풍경이 숨을 먹게 했다. 황토빛 대지, 미로처럼 얽힌 골짜기,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 그 풍경 앞에서 나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이혼 후의 상처, 혼자라는 두려움, 그리고 또 도는 외로움이 잠시나마 멀어지는 순간이었다. 카파도키아에서의 며칠은 조용히 흘러갔다.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작은 카페에서 터키 차이용차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했다. 번역 앱에 의존해 주문할 때마다 직원들이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로 그래도 어떻게든 하루를 살아내는 내가 조금은 대견했다. 터키에서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한번 무너져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벽돌처럼 무너진 나의 삶도 언젠가는 새로운 무늬로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다음 목적지는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피렌체의 두오모, 베네치아의 운하,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곳. 과연 그곳에서 나는 또 어떤 나를 만나게 될까? 터키를 떠나며 나는 마음속에 다짐했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은 이탈리아로 정하자. 어릴 적 교과서에서만 보던 콜로세움, 영화 속에서 반짝이던 베네치아의 수로, 피렌체의 예술. 한때는 그저 화면 속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두 발로 걷고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로마에 도착한 첫날 나는 콜로세움 앞에 섰다. 수천 년 전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던 거대한 원형 경기장은 여전히 웅장했다. 돌기둥 하나, 균열이 간 벽면 하나에도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한 인간의 삶은 이렇게 쉽게 부서지고 사라지지만 누군가의 흔적은 세월을 뚫고 남기도 한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점심은 트라토리아에서 먹은 파스타였다. 메뉴판을 해석하려고 번역 앱을 켰다가 결국 그냥 사진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에게 나온 건 카르보나라였는데 한국에서 먹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진한 치즈와 계란의 풍미, 거칠게 씹히는 면발. 한 입 먹자마자 웃음이 났다.
아, 이게 진짜 본토의 맛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와인 한 잔을 곁들였다. 며칠 뒤 나는 피렌체로 향했다. 두오모 성당의 거대한 돔을 올려다보며 숨을 삼켰다.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그 건축물은 인간의 상상력과 집념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그저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마지막 여정은 베네치아였다.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헤매다가 갑자기 탁 트인 수로가 나타날 때마다 현실감이 사라지는 듯 했다. 곤돌라 위에서 본 해질녘 풍경은 마치 꿈 같았다. 수로 위로 반짝이는 석양, 물결에 흔들리는 불빛, 그리고 잔잔히 들려오는 노 젓는 소리.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라서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다. 5나라를 돌며 얻은 교훈은 딱 하나였다. 언어 몰라도 번역 앱 하나면 어디든 간다. 라멘은 눈물나게 맛있었고 똠양꿍은 땀으로 샤워를 시켰다. 겐지스강은 충격이었고 터키 열기구는 하늘에 나를 띄웠다. 그리고 콜로세움 앞에서는 이온도 있고 그냥 인증샷부터 찍었다. 신살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다. 결론은 이온 후 버킷리스트, 돈은 줄어도 인생 재미는 늘어났다.